자, 수용자의 법적 지위입니다. 자, 연역을 보면, 자, 근대 이전에는 복수적 위하가 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수형자는 단순한 법 집행의 형 집행의 대상에 불과했죠. 자, 그랬던 것이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밑줄 그시고, 자, 수형자를 교정 당국과의 포괄적 지배 또는 복종 관계로 파악하였다. 미국에서는요, 루틴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는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여 불간섭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는 수형자는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자다. 즉, 법의 보호 바깥에 있다는 말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형자는 권리의 주체성이 부인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을 알고자 한다면 그에 대비되는 개념인 일반 권력관계 이론을 먼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헌법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잠깐 필기를 할게요. 먼저 일반 권력관계란 국가가 있고 그 밑에 국민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만 해요. 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법률 유보라 합니다. 근데요, 국가가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이때 이 국민이 만약 기본권을 침해당하잖아요. 특히 법에 의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자, 기본권을 침해당한다 한다면 이 국민은 사법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에 대비되는 특별 권력 관계는 뭐냐? 자, 국가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종사하죠? 공무원이 종사하잖아. 같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그 공공기관에는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도 근무를 하고요. 경찰도 근무를 하고요. 뭐 소방도 마찬가지지. 뭐 수형자도 있잖아요. 수형자. 그쵸? 국립학교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국가가 이런 공공기관에 또는 공공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땡땡 바이 법률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할 때는 굳이 법률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법률 유보, 법의 근거를 두지 않아도 된다. 법률 유보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이때 왼쪽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침해가 있겠죠. 소지가 있겠죠. 침해를 당한다 손치더라도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합니다. 사법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관계를 특별 권력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이 침해를 받으면 일반 권력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면 19세기 때 그쵸? 이 재소자
국가와 재소자의 관계에서는 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수용자는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때는 이것이 만연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20세기로 들어오니 1911년이죠. 독일의 프로이덴탈은 이 사람 밑줄. 이 사람은 법률과 판결은 행형에 있어서도 마그나 카르타다 라고 선언하였고, 그 말은 뭐예요? 수용자도 법률에 의해서만 권리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수용자에게도 밑에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워낙 이때는 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람의 말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뿐이었다는 거죠. 주장하는 부분이 사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썼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수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권리 신장 운동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랬었던 것이 이제 1948년도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인간 권리, 이 인간 속에는 이런 재소자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깨집니다. 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그건 잠시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밑에 기출 갑니다. 독일의 프로이덴탈은 수용자 권리 의무는 행정규칙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법률이라든지 법규 명령에 의하여 한다는 행정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주장은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프로이덴탈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음 페이지. 방금 특별 권력 관계 이론 봤죠? 포괄적 지배 복종 관계다. 법률 유보 원칙이 배제가 된다. 그래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했고요. 따라서 사법심사, 즉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것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었었는데 이것이 깨지죠. 그렇죠? 깨집니다. 언제부터? 1972년도에 깨집니다. 당시에는 독일이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때 이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이론이 깨집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 수용자의 기본권 행사 제한은 오로지 법률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법원 판결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6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용자의 연방시민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고, 핸존 닥트린이라고 해서 이제는 불간섭주의가 아니라 법원도 개입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유보로 인해서 법률 유보가 적용되다 보니 기본권 만약에 침해를 당했을 때는 법적인 사법적 구제를 가능하다. 우리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간섭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출 갑니다.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수용자 권리 구제에 긍정적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서독의 연방정부재판소는 수용자의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로 파악하였고, 그쵸? 법률 유보 배제 원칙을 적용하였다. 법률 유보 배제가 아니라 법률 유보입니다. 배제 탈락.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행정법치주의란 단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절차, 그 내용이죠. 내용의 적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게 실질적입니다. 실질은 형식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즉 절차의 적정도 따지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수용자의 기본권은 절대적이 있고 상대적이 있는데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우리 헌법 시간에 가면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뭐 거의 눈팅으로만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자, 개관을 봅니다. 이쪽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보셔야 돼요. 자, 교정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수용자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종류에는 사법적이 있고요. 그리고 비사법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법적 권리 구제는 뭐예요? 그쵸?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사법적이란 소송이 안 돼요. 소송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소송. 자, 소송은 자,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이 있고요. 행정 소송이 있어요. 헌법 소송이 있는데 그 헌법 소송 중에서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것을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각종 소송이 붙거나 헌법 소원이 되면 사법적 권리 구제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 소송을 동그라미 칠게요. 검은색으로. 자, 사법적 구제의 장점은 뭘까요? 그쵸? 법관이라는 제3자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나마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다 보니 기판력이 있는 거죠. 기속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전국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구제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효과적인 구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 점은 단점이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적시 효과가 없습니다. 적시에 구제를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자력으로도 한계가 있죠. 많죠. 아주 많은 거예요. 또 소송을 걸면요. 이 교도소 측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끼리라도 생각을 해봐요. 친구가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했을 때 사이가 좋아지겠나요? 친인척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교정당국이 패소하게 되면 지도력의 상처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비사법적 권리 구제를 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순회 점검. 그 다음에 내용은 잠시 이따 볼 겁니다. 소장 면담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원도 있죠. 그리고 왼쪽에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비사법적 권리 구제에 들어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쪽에서는 여기 밑에 감사원, 행정옴부즈만, 옴부즈만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네요. 중요하진 않고요. 민원조사관제, 고충처리위원회, 중재 등을 거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게 좀 중요해. 미치지 마세요. 요게 요런 것 중에서 소장면담이 아주 중요하고요. 법조문이 많아요. 청원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법조문을 공부를 아주 빠삭하게 해야 돼. 물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요 세 가지가 아주 출제가 잘 돼요. 특히 요 소장면담과 청원은 형집행법 내용이다 보니 요 밑에 진정보다는 좀 더 중요해요. 빠짐없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재소자, 즉 수형자가요. 수형자는 만약에 여기 올라가 보면 교정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됐잖아요. 침해됐다라고 했을 때 수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즉 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용자의 선택입니다. 오화라는 거예요. 오화. 그래서 재력도 있고 좀 그렇다면 소송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행정심판 걸어도 됩니다.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지만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수용자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일로 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이 바뀌었죠.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수용자는 이거를 제기하거나 이거를 제기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잠시 이따 뒤에서 배울 것이고요. 소송이 아니다 보니 절차가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리고 신속성이 있고요. 돈이 안 들다죠. 소송이 아니다 보니 경제적이고요. 소송이 아니다 보니 후유증이 덜해요. 단점은 뭘까요? 재판을 거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여기 보시면 소장 면담, 청원, 뭐 순회 점검 가만히 보면 다 한패들입니다. 교도관들과 다 한패들이야. 그치? 그래서 구제기관이 그 교도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 교도관과 한통속이다 보니 즉 내부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왼쪽보다는. 그쵸? 또 한패다 보니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교정당국에서는 그치? 이것을 뭐 뉴스거리로 만들면 골치 아프니까요. 타협의 산물로 타협하자 소송하지 말고 외부에 알리지 말고 넌 앞으로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타협의 산물로 어떤 이익을 준다는 거지. 그쵸? 이익을 주기 때문에 뭐 방배채라든지 뭐 등등 뭐 접견 시간을 오래 해준다든지 운동 시간을 오래 해준다든지 그러한 처우의 이익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잘 FM대로 하고 형평성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위에서 설명한 대로 효과적인 구제 절차 진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판결이 아니다 보니 법적 기속력이 미약합니다. 이러한 단점들도 있더라. 이렇게 장단점도 봐두셔야 돼요. 기출갑니다. 비사법적은 사법적 방법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앞에 봤겠죠? 사법적이 더 많이 듭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수용자가 손쉽게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사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를 좀 볼게요. 먼저 행정소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행정소송법에서 요 1항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다. 뭐를? 소송을. 이 말은 여기 나와 있죠. 2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적으세요. 기출문제가 한번 나와 있어요.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채택하고 있다 하면 틀려요. 자, 그거 하나만 봤으면 됐고요. 나머지는 눈팅하시면 됩니다. 민형사 제기할 수 있다 됐고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읽어볼게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은 빼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심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법원은 재판을 뺄까요? 더 읽어보죠. 끊고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제기해라. 이것을 최후수단성 이퀄 보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원의 재판 빼라 했잖아요. 왜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종로에 헌법재판소 건물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법원은요. 전국 각지에 다 있잖아요. 그쵸?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이거 다 거쳐봐라. 이거 다 거쳐라. 이거 놔두고 왜 나한테 오냐. 이거 소장 면담 청원 이거 다 있으면 이거 다 거치고 와라. 소송 다 있으면 이거 다 거치고 와라. 우리 건물 한 개밖에 없다. 법관 몇 명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전국의 모든 국민들 뭐 공무원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군인 경찰부터 해서 재소자까지 해서 전국의 수천만 명이 다 기본권을 침해받고 다 우리한테 오면
야, 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경찰, 검찰, 어? 일반 법관 거기부터 먼저 가. 뭐 거기부터 먼저 가라고. 아니면 거기 아까 얘기했던 그 일선 공무원들 있잖아. 뭐 행정심판도 있고 그런 거 먼저 구제 신청을 한번 해봐. 그래도 법원 일반 재판을 거쳤음에도 그래도 구제를 못 받았을 때 그때 마지막에 와라.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에 와도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먼저 오지 말고 우리는 또 법 해석 기관이다 보니 약간의 성질은 달리하지만 우리는 가장 막차 탈 때 와라. 막차 탈 때 처음부터 오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가보죠.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는 각종 소송이 있는데 청구는 빠집니다. 수용자는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삭제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수용자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헌법소의 의원 제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했어요. 여기까지 합니다.